저는 박미염이라고 합니다. 올해 82세예요. 10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었답니다. 그때 일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제 가족에 대해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겐 아들 성태와 딸 성희가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60세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 후 저는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 72번째 생일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기다렸죠. 매년 생일이면 손주들과 함께 찾아와 축하해주곤 했거든요. 케이크를 사고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어요. 시계를 보며 현관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려는 순간 자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손주들도 없었고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어서 와. 밥 먹으러 온 거지? 성태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식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은 성태와 성희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성태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기 힘들어졌어요. 이제 작은 집으로 옮기셨으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무슨 소리니? 내가 왜 이사를 해야 하지? 성희가 나서서 설명했어요. 어머니, 이 집은 너무 커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저희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월세방이에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명의를 넘겼던 걸 후회했어요.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산 이 집에서 저를 내쫓겠다는 거였어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죠. 성태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 인생도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았어요. 입술을 깨물며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성희가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우리가 알아본 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조용하고 안전해요. 어머니 연금으로 생활하시기에 딱 좋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자식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타인만 남아있는 것 같았죠. 내가 언제 너희에게 짐이 된다고 했니? 내가 언제 너희 도움을 받겠다고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도 힘들어요. 어머니 생각만 하면 못 살겠어요. 이제는 저희 삶도 살아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분노가 일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와 배신감도 느꼈죠.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자식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알았다, 알았어. 내가 나갈게.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제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어요. 성태와 성희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들의 표정에서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사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성희가 말했지만 그 말이 제겐 공허하게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 가득한 정원이 보였죠.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꽃들과 나무들. 이제 이 모든 것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나가줄래? 혼자 있고 싶어. 제 말에 성태와 성희는 잠시 망설이다 일어섰어요. 문 앞에서 성태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그들이 나가고 혼자 남자 저는 소파에 기대어 울음을 터뜨렸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제 삶이, 제 희생이, 제 사랑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태와 성희가 정해준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죠. 방 한 칸짜리 좁은 집이었어요. 제 소중한 물건들 대부분은 버리거나 팔아야 했어요. 이사하는 날, 성태와 성희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동네 복지사분이 도와주셨죠.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어요. 연금으로는 월세를 내기도 빠듯했죠. 때로는 하루에 한 끼만 먹기도 했어요. 자식들에게 연락해 볼까 생각도 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를 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다시 찾아갈 수 있겠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후 제 삶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었어요. 그 작은 월세방에서의 첫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눈물만 흘렸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바람에 몸을 웅크리며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침이 되자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제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은 돈뿐이었죠. 연금으로는 월세를 내기에도 빠듯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비원 자리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죠. 결국 찾은 것이 아파트 청소 일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파트 계단과 복도를 쓸고 닦았습니다. 처음엔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허리는 굽고 무릎은 아팠죠. 하루 일을 마치면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미엄 씨, 괜찮아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동료 미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요. 이 정도쯤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청소 일을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어요.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아팠죠.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무리하게 일하셨군요. 당분간 쉬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쉴 수 없었거든요. 쉬면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지 못하면 방세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선생님, 저 일해야 해요. 제 말에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무리하면 더 큰 병이 날 수 있어요. 결국 일주일간 쉬어야 했어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들었죠.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는 건 아닐까? 다행히 일주일 후에는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열심히 할 수는 없었죠.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결국 월급이 줄어들었고 생활은 더욱 빠듯해졌어요. 그 즈음 동네 복지관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가기 싫었죠. 하지만 배고픔이 자존심보다 컸어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여기 더 드세요. 급식 봉사자분이 반찬을 더 담아주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한때는 저도 남을 도와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게 너무 서글펐거든요.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얻기도 했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었거든요.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죠. 미엄 씨, 우리 같이 힘내자고요. 김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어요. 외롭지 않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점심은 복지관에서 해결하고, 저녁엔 집에 돌아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죠. 주말엔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제 젊은 시절을 떠올리곤 했죠. 가끔은 자식들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손주들은 잘 크고 있을까? 성태와 성희는 잘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삶은 제가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려 노력했습니다. 작은 행복을 찾아 누리려 했어요. 창가에 작은 화분을 두고 꽃을 키우며 위안을 얻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 일을 마치고 복지관으로 향했죠. 점심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미엄아, 박미엄 맞지? 뒤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김영자였죠. 40년도 더 된 옛 친구예요. 결혼하고 이사간 뒤로 소식이 끊겼던 친구였어요. 영자야, 이게 얼마만이니? 반가워서 얼싸안았어요. 하지만 곧 제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졌죠. 영자는 여전히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거든요. 미엄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영자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 처지를 말하기가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영자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내어 이야기했어요. 나 여기 밥 먹으러 왔어. 영자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안타까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제 팔을 잡아 끌었죠. 여기서 말고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할까?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로 갔어요. 영자가 커피를 주문했죠. 저는 망설이다 물 한 잔만 시켰어요. 커피 한 잔 값이 제게는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미엄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이렇게? 영자의 물음에 저는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일, 청소 일을 하며 겨우 연명하는 생활, 모든 걸 다 말했죠. 영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죠. 미엄아, 혹시 기호 씨가 남긴 특허 얘기 들어봤어? 저는 갑자기 튀어나온 남편 얘기에 당황했어요. 무슨 특허?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영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내 남편이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기호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출원했던 특허가 있대. 그게 지금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더라. 저는 여전히 영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특허를 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야, 영자야? 영자가 제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미엄아, 너가 그 특허권의 상속자야. 그 특허로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있대. 근데 그 돈을 누군가가 가로채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특허, 돈, 상속자,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를 만나봐야 해. 내가 아는 좋은 변호사가 있어. 한번 만나볼래?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변호사를 만난다는 게 두렵기도 했고 혹시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하게 될까봐 겁도 났죠. 하지만 영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용기를 냈어요. 그래, 한번 만나보자.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영자가 소개해준 변호사 김민수 씨를 만났죠.
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어요. 박미영 씨, 남편분의 특허가 지금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변호사 비용도 걱정됐죠. 하지만 김 변호사는 승소 후에 받기로 하고 제 사건을 맡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긴 법적 싸움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죠. 법정에 서는 것도 복잡한 서류를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김 변호사가 끝까지 도와줬어요. 박미영 씨,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그의 말에 힘을 얻어 계속 싸웠어요. 몇 달간의 힘든 재판 끝에 드디어 판결이 나왔죠. 원고 박미영 씨의 승소를 선고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기쁨, 안도감,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김 변호사가 제게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박미영 씨, 이제 특허권을 되찾으셨어요. 앞으로 들어올 로열티가 얼마나 될지 아세요? 그가 말한 금액을 듣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 돈이면 제 여생을 넉넉히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이게 정말 제 돈인가요? 김 변호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두 박미영 씨의 돈입니다. 그동안 불법적으로 가로채던 돈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청소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동안의 고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자식들 생각이 났거든요. 그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할까? 다시 제게 돌아올까? 그런 생각을 하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김 변호사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박미영 씨,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어요. 특허권을 되찾은 후 제 인생은 말 그대로 180도 바뀌었어요. 은행 계좌에 엄청난 액수의 돈이 입금되는 걸 보고 며칠 동안 얼떨떨했죠. 이게 정말 제 돈인가 싶어 은행에 확인 전화도 여러 번 했어요. 네, 박미영 고객님, 모두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은행 직원의 공손한 목소리를 들으며 이제야 현실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 살던 월세방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10년 동안 저를 지켜준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였죠. 짐을 싸면서 그동안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눈물 흘렸던 밤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어요. 부동산을 통해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 제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넓은 거실, 호텔 같은 욕실, 멋진 전망. 모든 게 꿈만 같았죠.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드시나요? 부동산 중개인의 물음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을 마치고 열쇠를 받아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제대로 된 가구와 가전제품을 샀어요. 평생 아끼며 살았던 저로서는 큰 결심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투자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고객님, 이 의자 한번 앉아보세요. 허리 건강에 정말 좋답니다. 가구점 직원의 말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앉아보니 정말 편안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를 결정했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고 조금은 무서웠어요. 하지만 점점 이 공간이 저만의 안식처가 되어가는 걸 느꼈죠. 건강관리도 시작했어요. 그동안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거든요. 종합검진을 받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도 했어요. 박미영님,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네요. 이제부터 건강에 신경 쓰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제 몸을 혹사시켰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운동도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 등록해서 매일 아침 운동을 했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보였고요. 옷차림도 바꿨어요. 평생 값싼 옷만 입다가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봤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오늘 정말 멋지세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의 말에 처음으로 제가 예뻐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도 바꿨어요. 평생 검은 머리만 고수하다가 처음으로 염색을 해봤죠. 미용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고객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우아하시고요. 미용사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뿌듯했죠. 이렇게 외모가 바뀌니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죠.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점점 당당해졌어요. 하루는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옛 동네 주민을 만났어요. 세상에, 정말 박미영 씨네요. 어쩜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정말 우아해 보이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10년 전 그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게 변신했다고 해서 제 마음까지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그 아픈 기억들이 남아 있었죠.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순간, 월세방에서 혼자 울던 밤들.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기로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죠. 박미영님,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동안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상담사 선생님의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저는 제 자신을 너무 혹사시켰던 거예요.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해요. 박미영, 너는 소중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말을 하면 힘이 나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일어나 요가를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시죠? 인터폰으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조금 불안한 마음에 모니터를 봤죠.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모니터 속에는 10년 만에 보는 제 자식들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졌고 손이 떨렸죠. 그들을 보는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은 갔어요. 제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온 거겠죠.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문을 열어야 할지 그냥 모른 척해야 할지 갈등했죠. 하지만 결국 문을 열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성태와 성희가 보였죠. 그들의 모습은 1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나이 들고 지쳐 보였죠. 어머니,
성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성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제 마음 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였죠. 분노, 슬픔, 그리움, 원망. 하지만 제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무슨 일이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들은 제 모습에 놀란 듯 했어요. 아마 예전에 초라하고 나약한 저를 기대했나 봐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성태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성희도 따라 무릎을 꿇었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죠. 무릎 꿇지 마.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잖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10년 전에는 내가 어떻게 애원했는지 기억나니? 어머니, 저희가 그때 너희는 나를 버렸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아니? 어머니, 저희가 정말 뉘우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너희는 어디에 있었니? 내가 겨우 끼니를 이어갈 때 왜 찾아오지 않았어?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소중함? 내가 부자가 되니까 갑자기 소중해진 거니? 아닙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왜 지금 와서 찾아온 거야?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회? 너희는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버렸어. 이제 와서 무슨 어머니, 제발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 10년 동안 나는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어. 그걸 알아?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돌아가. 더 이상 너희를 볼 생각이 없어. 어머니, 제발요.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버리다니.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 기억이 안 나나 보구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만해. 이제 가. 다시는 오지 마. 어머니, 제발요.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뭐든 하겠다고? 10년 전으로 돌아가 그때의 나를 구해줄 수 있어? 저희가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나쁜 짓? 그게 나쁜 짓 정도로 끝날 일이었니?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 그래, 용서는 할게. 하지만 너희를 다시 내 삶에 받아들일 순 없어. 어머니,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 나는 죽을 만큼 아팠어. 그 고통을 너희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저희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제 와서 내가 힘들 때는 어디 있었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어리석었어.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상처받았어. 어머니, 그 상처 어떻게 하면 치유해 드릴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겠지. 하지만 그 흉터는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저희가 그 흉터를 지워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늦었어. 너희는 이제 너희 삶을 살아. 나는 나대로 내 삶을 살 거야. 어머니, 저희를 완전히 버리실 건가요? 버리다니 그런 말은 하지 마. 너희는 여전히 내 자식이야. 하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순 없어. 어머니, 그만해. 이제 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어머니,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래. 이게 마지막이야. 너희도 이제 너희 인생을 살아. 저희가 정말 많이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알아. 하지만 뉘우친다고 해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순 없어.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너희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아세요? 알아.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진 않아.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용서는 했어.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달라. 저희에게 화해의 기회를 주세요. 지금은 아니야.
어쩌면 영원히 그럴지도 몰라. 어머니, 저희를 영원히 안 보실 건가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저희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냥 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어머니, 그만. 이제 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너희 마음이야.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언젠가 저희를 다시 받아주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봐야 할까요? 그래. 이제 가.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알았어. 이제 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 밖에서 그들이 울며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죠. 10년 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슬픔,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한동안 울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일어나 거실로 가서 창밖을 바라봤죠.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그날따라 유독 쓸쓸해 보였어요. 내가 잘한 걸까? 잠시 동안 후회도 들었어요. 그래도 저들은 제 자식들인데.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성태와 성희는 끊임없이 저를 찾아왔어요.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죠.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성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어머니, 우리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성희의 목소리였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이상 너희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때로는 선물을 들고 오기도 했죠. 값비싼 화장품, 고급 식재료, 심지어 명품 가방까지. 하지만 저는 모두 돌려보냈어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산삼이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성태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필요 없어. 가져가. 단호하게 말하고 문을 닫아버렸죠. 그들의 아양 떠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내 자식들인데. 하지만 동시에 10년 전 그들이 저를 버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죠. 이제 와서 내 재산이 탐나서 그러는 거겠지. 쓴웃음이 나왔어요. 어느 날 성희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죠. 용서.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다니 너무 늦었어.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아버렸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찾아와 애원했고 심지어 제 집 앞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죠. 경비원이 그들을 내쫓으려 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박미영님, 자식분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10년 전 재산 횡령의 증거를 찾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불꽃이 일었어요. 정말인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법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돼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식들을 고소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죠.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 제 태도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성태와 성희가 찾아와도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죠. 어머니, 우리 좀 봐주세요. 어머니, 곁에서 모시고 싶어요. 성태가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너희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 이제 모든 건 법이 해결할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깜짝 놀란 듯 했어요.
법이요? 무슨 뜻이세요, 어머니? 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희가 10년 전에 저지른 일 기억나니? 내 재산을 몰래 빼돌린 거 말이야. 그 말에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성태가 말을 더듬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어요. 이제 모든 걸 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너희가 빼돌린 재산 모두 돌려받을 거고 책임을 물을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곧 애원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든 갚을게요. 성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죠. 늦었어. 이제 와서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모든 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뒤에서 그들이 계속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죠. 다음 날 김 변호사와 만나 고소장 제출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제 권리를 찾는다는 생각에 힘을 낼 수 있었죠. 박미영님, 이렇게 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김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대답하며 저는 고소장에 서명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시원한 느낌도 들었죠. 고소장이 접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태와 성희에게 소환장이 발부됐어요. 그들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날 이후 그들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어요. 이제는 애원하는 대신 협박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러시면 우리 모두 불행해질 뿐이에요.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성태가 전화로 으름장을 놓았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이제 와서 협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너네가 저지른 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재판 준비가 본격화됐어요. 김 변호사는 철저히 준비했고 저도 그간의 일을 모두 진술서로 정리했죠. 박미영님, 승산이 충분합니다. 걱정 마세요. 김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죠. 한편 성태와 성희는 계속해서 저를 회유하려 했어요. 때로는 달콤한 말로, 때로는 위협으로.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어머니 곁에서 효도하며 살고 싶어요. 성희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내 곁에서 효도, 내 곁에서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로 다짐했죠. 이제 저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어요. 자식들과의 싸움이 아닌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죠. 비록 힘들고 아픈 과정이겠지만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죠. 박미영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성태 씨와 성희 씨가 어르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송인가요? 그들이 박미영님의 정신 능력을 문제 삼아 재산관리인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내 자식들이 나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며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요? 최근 어르신의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그들을 고소한 것을 두고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죠. 걱정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제가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어요. 첫 재판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성태와 성희와 눈이 마주쳤죠. 그들의 눈에서 탐욕과 교활함이 보였어요. 박미영님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태와 성희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는 제가 최근에 한 행동들을 열거하며 제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죠. 박미영님은 평생 모은 재산을 무분별하게 기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김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박미영님의 기부 행위는 오히려 그분의 올바른 판단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결정은 매우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은 몇 주에 걸쳐 계속됐어요. 매번 법정에 설 때마다 가슴이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제 입장을 굽히지 않았죠. 저는 정신이 매우 건강합니다. 오히려 제 자식들이 재산에 눈이 멀어 이런 황당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더 비정상적인 행동 아닐까요? 당당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 자식들과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니. 그러던 어느 날 김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어요. 재판장님, 성태 씨와 성희 씨, 과거 행적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이었어요. 성태와 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 자료들을 보시면 그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 의심스러운 재산 거래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서류, 심지어 성태와 성희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이 이메일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할지 모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법정이 술렁이는 가운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어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어머니, 그건 다 오해예요. 성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거짓말하는 듯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재판장님, 우리는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성태 씨와 성희 씨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관리인 지적 문제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태와 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듯 했죠. 법정을 나오면서 김 변호사가 제게 말했어요. 박미영님,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그들의 과거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소송은 자연스럽게 기각될 겁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몰려왔어요. 제 자식들의 추악한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아팠거든요.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생각에 잠겼어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들은 저를 이용하고 속이기만 했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속지 않아도 되고 제 인생을 온전히 제 뜻대로 살 수 있게 될 것 같았죠. 다음 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제 권리를 지킬 거예요.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오늘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10년 전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던 그날, 혼자 지내며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들과 법정에서 맞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 같았죠. 특히 김 변호사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비장해 보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자리에 앉으며 성태와 성희를 힐끗 바라봤어요. 그들도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성태는 계속해서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내고 있었고 성희는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죠. 재판이 시작되고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오늘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그의 말을 듣자 법정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성태 씨와 성희 씨가 10년 전 어머니를 내쫓을 때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죠.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 변호사의 보조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고개를 돌려 성태와 성희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죠. 성태는 눈을 크게 뜨고 변호사를 바라보고 있었고 성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이 문서들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유산을 빼돌렸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서류를 제출했어요. 재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꼼꼼히 서류를 살펴봤죠.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걸 보니 그 내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들의 배신에 대한 슬픔이 밀려왔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던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어요. 10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며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날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시간들. 그때의 고통이 다시 생생하게 느껴졌죠. 이 의료 기록을 보시면 박미영 님이 영양실조와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그녀가 자식들에 의해 버려진 직후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재판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성태와 성희를 날카롭게 쳐다봤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어떤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성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건 모두 오해입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 하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더 궁색해 보였죠. 성희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고요. 재판장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볼 때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태와 성희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듯 했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자식들의 배신에 대한 분노, 그들의 모습에 대한 연민, 그리고 이제야 진실이 밝혀진다는 안도감.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지난 일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드디어 최종 선고의 날이 왔어요. 그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단단해 보였죠.
법정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성태와 성희도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죠.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재판장이 자리에 앉고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제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죠. 피고인 김성태와 김성희에게 재산 횡령 및 노인 방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원한 느낌도 들었죠. 박미영님의 정신 능력은 온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그녀의 대응은 매우 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관리인 지정 요구는 기각되며 모든 재산권은 박미영님에게 귀속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10년 동안의 고통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김 변호사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성태와 성희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서 후회와 두려움이 보였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성희도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용서는 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제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1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구나. 법정을 나오는 길, 햇살이 따뜻하게 저를 감쌌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김 변호사가 제 옆에서 걸으며 물었어요. 박미영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10년간의 고통, 그리고 지금의 승리. 이 모든 경험이 제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 것 같았죠. 제 재산을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 기부하고 싶어요. 저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돕고 싶어요. 제 말을 듣자 김 변호사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바로 재단을 설립했죠.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했어요. 가진 돈의 절반을 털어 마련한 곳이었죠. 재단 설립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경험도 없고 인맥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진심이 통했는지 조금씩 도와주는 분들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한 일은 독거노인 몇 분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울었어요. 제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점점 재단의 규모가 커져갔어요. 버림받은 노인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어요. 더불어 노인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제가 겪었던 고통을 아무도 겪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어느 날 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미영님 덕분에 살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죠. 그 순간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TV에도 나가고 책도 냈죠.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제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마음먹으니 조금씩 자신감도 생겼죠.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재단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제 책을 읽고 왔다고 했죠. 박미영 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더 열심히 활동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재단 활동을 하면서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어요.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고 기업들도 후원에 나섰죠. 처음엔 작은 물결이었지만 점점 큰 파도가 되어갔어요. 가끔 성태와 성의 생각이 나기도 해요. 처음엔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오히려 이제는 그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들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없었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재단 건물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0년 전 그 작은 월세방에서 홀로 울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의 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요. 힘들고 아팠던 시간들, 그리고 그 후의 변화와 성장.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문득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야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재단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나눔의 기쁨, 함께 사는 삶의 의미, 그리고 용서의 힘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설레요.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거든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아요.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이 힘들 때마다 기억하세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언젠가 저처럼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꿈이에요.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디드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